25학년도 2강 7회차. 우리 채권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번 다뤘었던 것 같아. 그치? 이제는 채권은 채권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 관계인 채권 말고 채무 채권 할 때 그냥 이제 채무 증서를 의미할 때의 채권. 그거는 이제 증권 할 때 그 권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자. 이거 한번 보자. 여기서 이제 채권은 은행이랑 거래한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채권을 두 가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어, 그 증서로서의 채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지. 이거 한번 보자.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주는 예금의 수령을 요구할 권리인 예금 채권. 그래서 예금 채권은 뭐야? 예금의 수령을 요구할 권리야. 그렇지? 그래서 오늘 내가 10만 원 맡기고 내일 10만 원 달라고 그러면 10만 원 받아야 돼. 그래서 예금을 맡기는 순간 수령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돼. 은행은 그 요구에 따라 예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야. 그래서 무언가 의무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채무자라고 그래. 특정한 권리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타인의 예금 통장과 인장을 소지한 이가 예금주의 허락 없이 은행에서 예금을 수령했다면 은행은 예금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이게 바로 가 지문의 주제가 되겠네. 주제문이 되겠네. 음, 도장. 인장은 도장이야. 호중이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의종이가 통장이랑 도장을 가지고 가서 돈을 받았어. 음. 원칙적으로 그 변제 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 변제는 무효야. 이건 원칙적이야. 그냥 없었던 일이야. 다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미 채무를 변제함으로 했음에도 추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거래 안전이 침해됐다고 여길 수 있어. 그래서 민법에서는 진정한 채권자가 아님에도 채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자인 채권의 준점유자가 뭐야?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야. 그런데 누가 봐도 요거는 요 사람이 채권의 권한을 가진 것 같아. 음. 그런 외관을 가진 자를 뭐라 그래?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그래. 에 대해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에서는 뭐 중요하다고 그랬어? 요 예외 중요하다고 그랬어. 예외적으로 그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진정한 예금주는 아니지만 예금주의 신분증 등 증빙문서를 소지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금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서류를 다 갖추고 가지고 왔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스스로 예금자처럼 채권을 행사한 이는 준점유자로는 볼 수 있어. 음. 이게 나중에 범죄가 성립되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야. 알겠지? 그냥 민법에서는 이렇게 다루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뭐,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채권은 소멸해. 그때 채무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진정한 채권자도 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자, 우리 요거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자. 알겠지? 우리 예금주, 예금을 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도 불러? 채권자라고도 불러. 그 다음에 은행,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 채무자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채권을 갖지? 채권의 이름이 뭐였어? 호중아? 채권의 이름이 예금 채권이야. 그러면 이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무를 가지고 있지. 다시 말해서 금전을 변제해야 해. 이게 기본적인 권리 관계가 되겠지. 그런데 채권에 준점유자가 나타났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뭐를 갖춰야 돼?
서류를 갖추고 있는 자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모든 서류를 다 갖추고 왔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뭐 정말로 이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호중이가 한 10억을 모았어. 10억을 모았는데 아니 호중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불행하니까 뭐 A라는 사람이 한 10억을 모아서 어렵게 그런데 이 10억을 모은 게 17살인 거야. 근데 얘를 키우지도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호중이의 신분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을 떼가지고 미성년자니까 보호자로서 돈을 찾아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은행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겠지. 얘가 그 진정한 보호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의무는 은행에는 없거든. 일단 뭔가 법적으로 서류가 갖춰주면 뭐를 해야 돼? 변제를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뭐를 했어? 은행이 여기에 변제를 했다는 뜻이야. 이런 사례를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지. 변제를 했어. 어느 쪽에? 이쪽에 변제를 했어. 그러면 이 채권은 어떻게 돼? 채권은 소멸해. 이해됐니? 그래서 예금 채권이 사라져. 그러니까 그 따라오면서 읽어. 그러면 이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은행 채무자가 야 내가 변제 너한테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호중이한테 줄 돈을 1,000원을 잘못해서 그냥 내가 의종이한테 줬어. 근데 의종이가 아싸 이러고서 날라버렸어. 나중에 의종이 만나가지고 내가 재판을 걸 수 있어. 너는 네가 얻어야 될 이득이 아닌 이득을 얻었잖아.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그럼 부당이득 다시 돌려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야. 이해됐니? 남한테 주면 그걸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미 채권이 어떻게 돼버렸어? 소멸해버렸어. 그러니까 은행이 준점유자한테 뭐를 할 수 없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능해. 근데 지금 돈은 누구한테 있어? 준점유자한테 있어. 그러면 이 돈이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야? 예금주 채권자가 되겠지. 그럼 채권자라도 돌려받아야 되는데 채권자는 실제로 손해를 봤잖아.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여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것도 못해. 왜? 채권이 사라져 버렸거든. 변제로 끝난 거야. 손해배상이 안 돼. 채권자와 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 잠깐만. 미안해. 이렇게가 아니구나. 미안해. 그래서 예금 채권이 사라지면서 뭐를 청구할 수 없다고?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어. 이해됐니? 손해를 봤지만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어. 그 대신에 진정한 채권자는 채권자의 준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져. 대신에 여기에 뭐를 할 수 있어? 대신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좀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누가 하는 게 낫겠어? 은행이 하는 게 낫겠지. 왜? 기본적으로 그 은행에 돈 넣어놓은 사람보다는 은행이 힘이 더 좋잖아.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도 권리관계상 어쩔 수가 없어. 일단은 물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여기 이제 조건이 나오겠지. 성립하려면 성립 조건이 뭐야? 채무자의 선의와 무과실이 입증되어야 돼. 그래서 얘한테 뭐가 있어야 돼? 채무자의 선의와 무과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나쁜 게 선의라는 게 뭔지 안 나와서 선생님은 약간 불친절하다고는 보는데 몰라도 상관없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없어. 법에서 선의가 뭘까? 법에서 선의, 민법에서 특히 선의는 그냥 모르고 한 거를 다 선의라고 그래. 착한 마음은 아니야. 그러면 악의라고 하면
알고 한 걸 다 악이라고 해. 알겠지? 그거 잘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아는 척 한번 할 수 있겠지, 그치? 선의는 뭐 모르고 한 거, 악의는 뭐 알고 한 거야. 잘 적어두면 또 나중에 쓸 때가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뭐 해야 돼? 은행이 몰랐어야 해. 괜찮니? 몰랐어야 돼.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걸 몰랐어야 된다고. 이건 선의는 몰랐어야 된다는 뜻이야. 좋은 마음으로 해줬다는 게 아니야. 모르고. 두 번째는 뭐야? 과실이 없어야 돼. 서류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과실이 없었어야 돼. 대충 살펴봤다거나 뭐 위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크를 안 했다던가 이러면 과실이 있는 거지. 이해됐니? 그 두 가지가 다 만족되어야 뭐가 완전히 없어져?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나는 갚았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되게 이거 하면서 법적 상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니? 하지만 다음 주면 까먹고. 어, 어. 자, 여기 나와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준점유자의 수령 권한이 있다고 믿어야 돼. 다시 말해서 몰랐어야 된다고. 이게 선의야. 이게 뭐에 대한 얘기야? 선의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지? 몰랐어야 해. 얘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 몰랐어야 돼. 믿었어야 돼. 예컨대 법률상 상속인에게만 변제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외관상 상속인처럼 보이는 자인 표현 상속인에게 변제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외관상 상속인처럼 보이는 자를 뭐라 그래? 아이고 줄 잘못 쳤네. 표현 상속인을 외관상 상속인처럼 보이는 자는 표현 상속인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러면 얘가 준 채권자가 되겠지. 이해됐니? 외관상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니까. 상속관계를 증빙하는 자료에 대한 채무자의 검토가 미흡했다면, 검토가 미흡한 거는 뭐야? 과실이지. 과실이 있어. 그 변제는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는 뜻이야. 선의여야 하며 과실이 없어야 해. 한편 채권자의 준점유자가 아닌 변제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수령물을 인도하는 등 채권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 그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는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제 수령자, 그러니까 진정한 채권자에게 수령물을 인도하는 등 채권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그게 뭐냐면 채권의 준점유자라는 건 뭐야?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그랬지. 변제 수령자는 그걸 그냥 받아서 의종이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변제 수령자. 이해됐니? 기존에 진정한 채권자가 변제 수령자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변제 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그 채무의 변제에서 충당하여 채권자의 해당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도 채권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 얘가 무슨 얘기냐면, 자, 진정한 채권자라는 건 예금주가 되겠지. 예금주. 그냥 채권자라고 쓸게 우리는. 그 다음에 은행이 있어. 의종이가 10억을 맡겼어 은행에. 근데 요거를 뭐 했어? 변제를 수령한 건 호중이야. 알겠지? 근데 얘는 뭐가 아니어야 돼? 준 채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수령한 거야. 지금 나온 건 그렇게 써 있어. 채권의 준 점유자가 아니고 그냥 수령한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지? 아니고 그냥 수령을 한 거야. 돈을 10억을 받았어. 받아가지고 채권자한테 돈을 다 건네줬어. 그럼 끝이야. 이건 뭐 더 이상 법적으로 따질 이유가 없어. 수령해서 다 줬으니까. 그런데 그 경우에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10억을 은행에서 지불은 했어. 근데 호주인가 중간에 뭐 했어? 5억을 날름하고 채권자한테 5억을 줬어. 그러면 이렇게 변제한 건 얼마라는 거야? 5억이라는 거야. 이해됐니? 준 채권자한테는 10억을 다 줬어도 이 10억이 싹 사라졌잖아. 왜? 이 호중인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채권자처럼 보이지 않는데 준 거잖아, 은행이.
그럼 그거는 다 은행이 과실이라는 거야, 전체가. 이해됐지? 어렵지 않아. 그런데 호중이가 이렇게 했어. 야, 옛날에 너 나한테 5억 빚이 있었잖아. 5억 내가 날름한 게 네가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갚은 걸로 치자. 그래서 채권자가 호중이한테 5억을 갚은 것들로 됐어. 그럼 이것도 뭐다? 채권자의 이익이라는 거야. 그렇게 됐으면 10억을 다 변제받는, 10억이 다 해결된 거야. 이해됐니? 음. 자, 이런 걸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해? 쉬운 말로 상계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5억, 10억을 이제 빌려줬는데 어차피 5억을 줄 게 있어. 그럼 5억 빼고 준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상계라고 그래 그냥. 원래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10억을 빌리고 5억을 빌렸으면 10억을 주고 5억을 줘야 되거든. 근데 굳이 이제 현실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상계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이해됐니? 하지만 기존의 변제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었고 변제 수령자가 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그 급부를 사용했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할 수 없으므로 변제 수령자에 대한 변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기존의 변제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 뭔 말이냐면 이게 너무 말만 어려워. 왜냐면 이 그림을 말로 옮겨놓으려면 뭐든지 어려운 거야. 이거 보자. 역시 10억을 이제 이렇게 줘야 돼. 10억을 줘야 되는데 누구를 챙겨줬어? 호중이를 준 거야. 근데 호중이가 애초에 빚이 얼마 있었냐면 의종이한테 10억이 있었다고 치자. 근데 호중이가 10억을 받았잖아. 10억을 받았는데 호중이가 자기 빚 10억을 20억으로 갚아버린 거야.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야. 알겠지?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었대. 얘가 채무가 있었다고. 이해됐니? 자기 채무를 받은 돈으로 변제해버리면 이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채권자의 이득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 10억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해됐니?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지. 근데 말로 법으로 해버리니까 엄청 어렵게 느껴지지? 어렵지 않아 근데. 이해는 다 됐지? 이해는 다 됐을 거야. 계속 한번 해보자. 문제 한 번에 풀어버릴게. 알겠지? 원래 너희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면 가 읽고 풀 수 있는 거 싹 풀어버리고 선지 날릴 거 날리고 전체 가나 다 있는 문제라도 가로만 풀 수 있는 거 싹 풀고 그 다음에 나 읽고 나머지 문제 싹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돼. 특히 이제 전략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가나를 먼저 풀기 시작했으면 전체를 다 푸는 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가나가 정말로 마지막 수능에 한 지문으로 딱 남아있어요. 제일 길고 문제가 많은 지문이잖아.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풀면서 계속 이제 그때는 어떤 시간대냐면 마킹을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 지문만 많이 아마도 하게 될 거거든. 그럼 가 풀고 얼른 마킹 해놔야지 일단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가로 이제 선지 줄여놓으라는 이유는 뭐야? 만약에 나를 다 읽지 못해도 찍을 때 5분의 1과 3분의 1은 완전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다 이것도 실력이야. 요거 한두 문제로 보통 성적이 갈리니까. 한가인이 우리 학교 나왔거든. 한가인 아니? 연정훈과 부부인 한가인 엄청 예쁜 여자 연예인. 그 한가인이 03학번인가 그래. 03학번인가 03학번인가 그래. 나랑 같이 학교 다녔어. 난 봤어 한가인도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냥 진짜로 학생이었어. 그 사람은 대학생이 되고 연예인이 된 거야. 그냥 공부를 잘했던 사람. 우리 학교 호텔 경영학과 다녔어. 학과도 좋은 학과 다녔어. 그때 한가인이 수능 8개 틀리고 들어왔다고 그랬거든. 8개인가 12개인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정말로 한두 문제 차이로 학교가 상위권으로 갈수록 확 바뀌어 정말로. 진짜야. 한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한두 문제를 어떻게 아껴가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출 것인지 요거 하는 게 이제 수능이고 시험이거든. 진짜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연습조차도 실력인 거야.
근데 이게 익숙해야 이렇게 하지. 처음에 머릿속에만 들어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또 생각보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열심히 해, 끝까지. 자, 계속해서 보자. 채권 채무 계약이 체결된 후에 제3자에게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이전되는 일이 일어나고는 해. 이렇게 본래의 권리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혼란이 빚어지기가 더 쉬워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일이 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잠깐 사례를 들어줄게. 왜냐면 너희들 법지문 나오면 그냥 선생님 들었던 사례들을 좀 생각하면서 풀어도 훨씬 좋을 거야.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갑자기 법 나올 때마다 이래저래 얘기 많이 해주고 있거든. 그 예를 들면 호중이랑 의종이랑 둘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했어. 호중이가 의종이한테 10억을 빌려줬다고 치자. 그럼 의종이는 호중이한테 얼마를 갚아야 돼? 10억을 갚아야 돼. 그런데 호중이가 지금 당장 9억이 필요해. 근데 나는 10억을 빌려줘서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나 의종이한테 10억 빌렸는데 내가 이 채권을 9억에 수영이한테 팔게. 이렇게 팔 수 있어, 채권을. 이해됐니? 그럼 수영이는 호중이한테 얼마로 이거를 샀어? 9억에 샀어, 9억에. 그럼 호중이는 10억짜리, 요건 네모로 칠게. 10억짜리 채권을 판 거야. 권리를 판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10억을 준 게 아니잖아.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지.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아.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9억이라는 돈, 이게 10억이라는 거는 이자도 붙고 이럴 거기 때문에, 근데 얘가 돈을 의종이가 가지고 있는 순간은 계속 호중이는 의자를 못 부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얼른 이제 좀 저렴하게 팔아버리고 나는 이제 9억을 가지고 돌리고 싶다. 이런 경우도 많고, 알겠지? 그럼 수영이는 이 10억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이제? 의종이한테 받아야 돼. 근데 이거를 의종이는 몰랐어. 그러면은 여기서 준 채권자가 누구야? 호중이야. 의종이는 호중이한테 갚아야 되는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호중이가 10억을 렐름 받아서 날랐어.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지? 돈 빌려주고 빌리고 하지 마. 알겠지? 함부로 이런 것도 사지 말고. 야, 1억 개이득하고 샀는데 9억을 날린 거잖아, 여기를. 호중이 어디서 잡을 거야? 막 필리핀 같은 데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평생 거기서 살아버리고 못 잡아. 이해됐니?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러면 나라에 혼란이 생겨. 이렇게 해버렸으면 이제 나 다 이해한 거야. 끝났지 뭐. 자, 그 대표적인 사례로 뭐 나왔어? 너희 이해 못하겠지 하고 사례 나오잖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수가 있어. 주택을 빌리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은, 그래서 이것도 자꾸 쓰면서 해. 그러니까 이거를 도식화하는 연습을 해야 돼. 법지문 읽을 때는. 선생님이 이거 되게 자주 해주지, 이렇게. 왜 이렇게 자주 해줄까? 나는 이게 습관이거든. 법대 다니면서. 지급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게 돼.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뭐를 지급했어? 보증금을 줬다고. 전세 든 거야. 한 2억 줬어.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한테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되지, 나중에. 괜찮아?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채권을 갖게 된 거야. 괜찮니? 그럼 임대인은 뭐를 갖게 됐어? 채무를 갖게 됐어.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를 뭐라 그래, 우리? 임차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금 누구한테 있어? 임차인에게 있어. 괜찮니? 임차권과 분리하여 그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채권 양도를 했다고 하자. 자, 그래서 이 집에서는 내가 계속 살면서 사실 그 돈 2억은 누구 거야? 지금은? 내 거야. 알겠지? 빌려준 거잖아, 임대인한테. 맞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2억을 빌려준 그 사람은
그거에 대가로 집을 빌려준 거야. 그 집이 내게 된 게 아니잖아. 난 빌린 거야. 2억은 누구 거야? 임차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2억을 쓸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 임차인한테 결국은 있어. 왜 내 거잖아. 왜 이걸 돈으로 생각하면 어려운데 내가 아이폰을 호중이한테 빌려줬어. 호중이한테 빌려줬는데 내가 아이폰을 호중이가 쓰고 있는 동안에 야, 그 당근 거래에 올릴 수 있어 없어? 당근 거래에 올려서 팔면 어때? 내 건데. 그렇잖아. 호중이한테 한 달 빌려줬어. 야, 한 달 후에 내가 어차피 돌려받을 거잖아. 그리고 그냥 아이폰 한 달 후에 팝니다 올려도 상관없어. 내 아이폰이잖아. 그럼 이 사람도 이 돈도 자기 거잖아. 그렇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돈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야? 이 채권을 야, 네가 받아라 라고 제3자한테 넘겼어. 괜찮니? 뭐를 넘겼어? 요 보증금 채권을 넘긴 거야. 야, 임대인한테 받을 돈 네가 받아 대신에. 2억 나 받아야 할 게 있는데 네가 받고 뭐 이런 거 하면 대부분 뭐 하겠어? 지금 나 당장 급전이 필요하니까 1억 8천만 빌려줘. 그럼 이렇게 1억 8천을 빌려주겠지. 그리고 자기가 2억 받고 날르는 거야. 없을 것 같지? 없을 것 같지? 조심해 진짜로. 알겠지? 없을 것 같지? 없으면 이런 법이 지금 이렇게까지 복잡할 일이 없겠지. 조심해. 음. 자, 채권 양도를 했다고 하자.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하면 또 주택을 어떻게 해버렸어? 주택을 매도했어. 괜찮니? 뭐를? 집을. 주택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인수하게 되어 채무 이전이 일어나. 주택 매도와 동시에 채무도 이전돼. 그래서 얘는 매수인이야. 집이 이런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게 막 전세 사기 엄청 많이 이용되는 거도 잘 알아도 정말로 이거는 이 문제 맞추는 걸 떠나서 잘 알아둬야 돼. 알겠지? 너도 사회 나가서 사기 안 당하려면 잘 봐. 집이 2억 2천이라고 치자. 아까 이제 우리 보증금을 2억이라고 가정했지. 그럼 2억을 이 사람한테 줬어. 괜찮니? 그럼 집은 얼마에 팔겠어? 집은 매수인한테 팔 때 2천만 원에 파는 거야. 그러면 매수인은 실제로 임대인한테 얼마만 주면 돼? 2천만 원만 주면 돼. 미안해. 매수인은 임대인한테 2천만 원만 줘. 맞아. 왜? 임대인은 여기 2억을 가지고 있잖아, 실제로 지금. 그럼 이 임대인은 뭐를 받은 거야? 2억 2천을 받은 거잖아. 맞잖아. 여기서 2억 받았고, 맞아? 2억 받았고, 매수인이 2천만 원 줘. 그럼 이 사람은 2억 2천 다 받았네. 괜찮아? 다 받았잖아. 그럼 매수인은 이제 자기 집이지. 자기 집인데 이런 걸 전세 끼고 산다고 하거든. 2천만 원이면 집을 산 거야. 대신에 이제 임차인이 나중에 집을 나갈 때 요게 어디로 이전된다고? 요로 이전된 거야 지금 동시에. 알겠지? 요로 이전됐어. 그러면 얘가 나간다고 할 때 2억을 누구한테 줘야 돼?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매수인은 2천만 원으로 일단 집을 사놓고 나중에 뭐 집값이 오르던가 하면 또 팔아서 차익을 남겨가지고 뭐 2억을 주던가 하면 돼. 그건 정상적으로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지. 근데 이 매수인이 사실은 어떤 조직폭력배가 매수한 노숙자야. 그럼 돈이 없잖아. 노숙자. 그러니까 그냥 조직폭력배가 얘 2천만 원 주고 다 한 패야, 다 한 패. 이렇게 한 패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한 패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집이 어디로 넘어갔어? 매수인한테 넘어갔어. 그리고 이 딱 전세 기간 끝나고 돈 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은 나 집 팔았는데?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 얘한테 달라고 해야 되잖아, 돈은. 매수인이 노숙자야. 어. 그런 걸 이 임대인이 어떻게 해버려? 수백 채를 해버려. 이게 이번에 있었던 전세 사기의 전말 같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냥 임대인은 2억 2천 받고
2억 2천 정도가 아니지. 10채만 해도 22억이야. 그리고 이 노숙자들 그냥 설득해가지고 소주 사주면서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하면 걔네들 통장은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서류 가지고 통장 만들어가지고 거래만 딱 해놓는 거야. 1,000만 원쯤으로 집을. 다 전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별로 없어. 그치? 왜? 채권은 다 절로 넘어갔으니까. 이러면 내 평생 모아놨던 2억을 순식간에 날리게 되겠지. 자, 어쨌든 이 과정이 이해됐니? 과정은 이해됐지. 조심해야 돼, 알겠지? 조심해야 돼. 이거 나중에 이제 뭐 부동산이랑도 연계해서 이 짓 하고 이랬어. 부동산이랑 한 패가 다 돼가지고. 이게 뭐 10채, 20채로 하는 게 아니야. 집이 보통 막 4억, 5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막 4억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제 4억을 여기 해가지고 노숙자를 여러 명 매수해. 여러 명 매수해가지고 노숙자가 어쨌든 임대인한테 돈을 줬다는 것만 표시해.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겠지. 정당하게. 집 소유권 넘어가고 여기가 몇백억이 이제 불어났잖아. 집 돈이. 여기한테 받은 돈들이. 그치? 여기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 다 제 돈으로 하는 거야. 요 돈들도. 실제 돈은. 얼마 안 들이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외로 나르고.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랑 좀 모르는 사람은 완전 다른 거야. 잘 알아둬야 돼. 알겠지? 계약할 때. 자, 채무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채권 양도와 채무 이전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바뀌었음에도 임차인은 그대로인 상황이 빚어진다. 그래서 지금 돈은 사실은 누구한테 줘야 돼? 매수인이 제3자한테 줘야 돼. 맞잖아. 그치? 이런 거 엄청 많아. 실제 상황에서. 맞잖아, 지금. 매수인이 여기 줘야 돼, 이제 돈을 2억. 이해됐니?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 채무를 갖게 된 주택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 얘가 이대로 주는 경우들도 있다고. 이해됐지?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어 이미 상황이. 그래도 주면 다행이지. 그래서 서양이나 우리나라의 전세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제도거든. 외국엔 잘 없어. 알고 있니? 남한테 내 돈 2억 3억을 맡기는 일이 잘 없어. 그래서 외국 가면은 다 월세야. 모든 집이. 그러니까 차라리 월세를 내고 말지 이 큰 돈을 내가 남한테 못 맡긴다. 못 찾을 수도 있거든 한 번에. 우리나라 아주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야 전세 제도. 본래의 채권 양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돼. 그래서 조건 하나 사실을 통지해야 돼. 사실의 통지. 두 번째,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돼. 또 채무 이전이 인정되려면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돼. 이건 또 다른 조건이지. 여기까지 됐어? 채권의 양도가 인정되려면 이렇게 표시할까? 요거는 1번 세모로 하자. 괜찮니? 요게 인정되려면 1번 또는 2번이야. 괜찮니? 또 채무 이전이 인정되려면 채권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돼. 요 채무 인정의 조건이 요 세모 1번이야. 괜찮지? 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는 서로한테 계속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바뀌었어. 채권 양수인과 채무 인수자 사이에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통지만 하면 돼. 채무 이전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기존 채무자나 인수자 중에 누가 받아도 무방하다. 그래서 채무 인수자는 해당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쉬워. 그래서 요게 이거 채권할 때 이 사람한테 얘기해도 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해도 된다고. 근데 요 사람한테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2억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 얘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임차인이 못된 사람이면 악용하겠지. 먹고 튀어야지. 사람을 안 믿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쉽게 믿는 것도 좋지 않아. 특히 금전관계에서는. 알겠지? 큰 돈은.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과 무관한 다른 금전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아서 임차인이 지닌 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가 진행된 후에 주택이 매도될 경우에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거 되게 어렵게 냈다. 내기는 꽤 복잡한 문제들이거든, 하나하나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근데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 또 얘가 뭐가 있어? 돈을 갚아야 될 제3의 채무가 있어. 그러니까 법대에서 이거 그림 그리는 게 일이야. 알겠지? 채무가 있어. 근데 변제하고 있지 않아. 근데 임차인이 지닌 보증금 반환 메모를 찾지 못했습니다. 난 채무가 없어. 시리아 잘 가. 됐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미안해. 임차인이 지닌 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압류가 진행됐어.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요 채권. 알겠니?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수영이한테 빚을 지고 있어. 근데 계속 안 갚는 거야. 그러니까 수영이가 돈 너 안 갚아? 나 압류할 거야. 압류를 해버렸어. 근데 의종이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 있는 재산이라고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는 거야. 보증금. 근데 보증금은 실제로 누구한테 있어? 임대인한테 지금 가지고 있지. 근데 나중에 얘가 요 반환할 때 그 반환금을 나한테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 압류를 신청한다고. 알겠지?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보증금 돌아오면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니?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압류야. 이해됐지? 근데 이게 먼저 가압류를 했어. 가압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옮겨졌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압류를 한 다음에 집을 팔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이 보증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 가압류가 됐으니까 얘한테 줘야 돼. 근데 이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얘한테 주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바로 위에 살아야지. 그렇지? 누구한테 갚아야 될지를 몰라서 원래 갚아야 되는 사람한테 그냥 갚아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빚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빚을 더 해가지고 그거 싹 끌어가지고 해외로 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려주지 마. 최근에 우리 학원에 순천에 있는 선생님도 동호회 갔다가 누가 27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270만 원 빌렸다 지금 이제 지급 명령 신청까지 갔어. 조금 있으면 이제 압류까지 가. 돈을 못 받고 있어. 이건 너 절대야. 그래서 항상 어른들이 얘기하잖아. 줄 수 있는 금액 아니면 빌려주지 마.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금액이란 건 뭐냐면 진짜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고 나중에 못 받아도 막 그렇게 막 정신적으로 타격이 덜한 거. 한 50만 원.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연 끊자. 괜찮잖아.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내가 굶어 죽고 하지 않아. 50만 원 언젠가 더 벌면 돼. 6억. 안 된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00만 원. 그럼 안 돼. 알겠지?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실제로. 친구 한 300만 원 정도 빌려줬다가 결국 받기는 했는데 법대생이잖아. 법대생이잖아. 결국 다 받기는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도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빚을 너무너무 많이 진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그 부모님이 다 갚아줬어. 5, 6억 정도를. 어쨌든 돈 빌려주면 받기 쉽지 않아. 그것도 못 받을 뻔했지 사실 그 친구가 다 갚아야 되면.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다 이해됐어. 가압류란 여기야. 가압류란 뭐냐면 금전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내 빚을 이렇게 제가 갚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딱 세이브할 목적으로 채권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키는 것, 움직이지 못하게 해. 다시 말해서 이 돈을 누구한테 못 가게 하는 거야? 요 2억을 얘한테 못 가게 하는 게 가압류라고. 이해됐니? 딱 묶어 놓는 거야. 그걸 가압류라고 그래. 임차인이 보증금한테 반환하는 것이 금지돼.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임차인한테 직접 주면 안 돼. 가압류 여부는 그 결정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만 통지될 뿐 주택을 매수한 새 임대인한테는 통지가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럴 때에도 주택을 매수한 새 임대인은 임차인을 변제 수령권자로 오인하기 쉬운 거야. 이와 같은 여러 상황에서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져 있을 때에 한해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돼. 그럼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 건 언제야? 선이어야 하며 과실이 없어야겠지. 맞잖아. 그렇게 써있잖아 지금. 선이 과실은 안 써있지만 똑같아야 된다잖아 조건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호중이 완전 이해됐니? 아이 어려울 만했다 이거. 어려울 만했어. 하지만 난 안 어렵게 풀 수 있지. 자, 3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해서 그 사례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있지. 그치? 괜찮아? 그래서 12에서 몇 번? 3번. 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는 거 여기 있어. 12번에 3번.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례 이야기야. 맞지? 그 사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 이거 잘했어. 맞춘 사람들. 13번. 가나를 참고할 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 채권의 준점유자. 뭐야? 답 1번 아니야? 맞지? 문제는 쉬웠네. 이건 어려웠어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진정한 채권자가 아님에도 라고 써있지. 13-1번의 근거가 되겠네. 컴팩트하게 찾을 수 있어.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가진다는 게 아니라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것처럼 써있잖아. 행사할 권한을 가진 것만은 외관을 가진 자. 그러면 실제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외관과 실제 내용이 부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니? 의정 이해됐니? 13번에 어려운 선지 있니? 괜찮네. 괜찮아? 14번.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자. 답은 4번이 되겠네. 가압류 집행으로 동결된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변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뭐일 때? 선이면서 과실이 없을 때. 채무를 딱 이렇게 매수인이 임차인한테 뿅 하고 줘버렸는데 매수인이 임차인한테 줬는데 선이면서 과실이면 효력이 인정된다고. 가압류가 돼 있어도. 그렇게 써있지 지금 그대로. 그래서 요거 14-4번.
그래서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네. 그러면 틀리면 안 되겠네. 그치 우중아? 15번.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이 뭐야? 채권의 준점유자가 아닌 변제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수령물을 인도하는 등 채권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가 기억이 될 거고, 채권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니은이 넘어가서 너희들 보면서 봐. 주택을 사용하고 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요런 경우가 되겠지. 그치?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경우, 요 경우. 요 경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가 집행되고, 가압류가 집행된 다음에 요거 보자. 칠판 보자. 가압류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매수가 일어난 경우. 이해됐니? 그래서 매수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가압류 사실을. 자, 15번 보면 적절한 거니까 자, 답은 4번이네. 니은은 임차인이 채권의 준점유자가 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어. 자, 니은이 뭐야? 요거를 넘겨줬지? 요거 봐봐. 요걸 넘겨줬잖아, 채권을.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이 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걸로 보여? 임차인한테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고. 특히 이런 매수인들한테는.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요건 충분히 맞고. 줄 안 쳐줘도 되지 지금? 디귿은 보증금 반환 채권의 동결이 주택 매수인의 미안해. 디귿은 임차인의 채무자로 하는 금전 채권의 보유자가 개입되는 경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임대차 계약과 무관한 다른 금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요거 15-4번의 근거가 되겠네. 괜찮니? 뭐냐면 임차인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 채권. 요 사람이 개입된 거잖아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주면 요 사람이 개입된 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답은 4번. 16번 보자. 선생님이 이거 항상 그림 그리면서 하라고 그랬지? 그림 그리면서 한번 해보자. 항상 요 사례 연구는 우리 그림 그리면서 하기로 했었어. 어렵지 않아. 하면 돼.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을은 을 소유의 주택 A가 있어. 괜찮니? 부동산 A가 있어. 괜찮지? 그래서 부동산 A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칠 거야. 갑은 을 주택 A를 뭐 하기로 했어? 임차하기로 했어. 그치? 그래서 보증금을 줬을 거고, 얼마? 2천만 원 줬네.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어.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한 채권은 우리 이렇게 네모쳐서 해버리자. 채권만 준 거야. 2천만 원 준 게 아니야 지금. 누구한테 줬어? 병한테 줬어. 을은 정에게 뭐를 매도했어? A를 그대로 매도했어. 그래서 지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정한테 있어. 이후 A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정은 임대차 보증금의 수령 권한이 갑에게 있겠다고 믿고 2천만 원을 누구한테 줬어? 이렇게 해서 2천을 줬어. 2천을 변제했어. 괜찮니? 이에 병은 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한편 병은 갑을 채무자로 하는 갑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채권 2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 병은 갑을 채무자로 하는 2천만 원 채권도 보유하고 있어. 또 여기에 추가로 해서 2천만 원도 요구할 수 있어. 괜찮니? 금전채권 2천만 원. 여기까지 됐지? 전에 대한 채권도 있어.
요거는 이제 보증금이고 보증금 2천이고 그냥 2천만 원 빌려준 적이 있다는 뜻이야. 가같아. 복잡하지? 자, 적절한 거 찾으라고 그랬니?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니? 적절하지 않은 걸로 찾으라고 그랬지? 답은 5번이지 뭐. 자, 정의 변제에 대한 무과실이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2천을 변제했는데 무과실이 아니야. 왜 과실이 있을 수도 있어. 과실이 있을 수도 있어. 갑이 2천만 원을 병에 대한 금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면 다시 말해서 2천만 원을 받았어. 나 너한테 2천만 원 빌린 거 있으니까 이 돈으로 뭐 할 거야? 2천만 원 갚을 거야. 이해됐니? 그렇게 했다는 거야 지금 보기는. 보기는 선지는. 그러면 정은 2천만 원 갚은 게 인정이 되느냐? 둘 다 아니지, 그치? 일단 뭐가 입증돼야 돼? 무과실이 입증돼야 되잖아. 이것부터 아니야, 알겠지? 또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면 그거는 채권자의 이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써 있었잖아, 위에. 맞아? 아까 그거 설명해 줬잖아. 여기 써 있지. 변제 수령자가 이 채무를 변제하는데 그 급부를 사용했다면 실질적인 이익으로 할 수 없어. 더군다나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사실은 준점유자가 아니어야 돼 또.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래저래 5번은 말이 안 돼. 그냥. 알겠지? 그래서 16번에 5번이야. 자, 16번에서 헷갈렸던 선지. 지금 한번 다시 좀 봐도 되고. 이거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이 부분이 좀 선지랑 비교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 선지 1, 2, 3, 4, 5번 17번 물어보지 말고 화가 나니까. 그럼 4번. 4번 한번 보자. 자, 정의 변제에 대해 무과실이 입증되지 못했어. 그러면 정의 변제는 정의 변제는 이거 변제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변제가 인정이 되려면 뭐 해야 돼? 무과실의 선이어야 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무과실의 선의가 아니면은 여전히 누구한테 2천을 얘한테 줘야 된다고. 무엇이 됐다. 괜찮니? 다른 선지는? 괜찮아? 수영이 괜찮아? 1, 2, 3, 4번? 3번 한번 보자. 정의에 관한 변제 무과실 입증됐어. 이거는 갑이 정으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병은 갑에게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병은 갑에게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병에 갑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어?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여기 써 있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고. 알겠지? 요거 한번 줄 쳐보자. 그래서 여기 있어. 진정한 채권자는 뭐를 갖는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16번에 3번의 근거야. 진정한 채권자가 지금 누구야? 진정한 채권자는 얘가 지금 진정한 채권자잖아. 돈 받아야 되는 거. 갑이 이제 준 채권자고. 괜찮니? 또 어려운 거? 1, 2번 괜찮니? 1, 2번은? 확실하니? 괜찮아?